네, 안녕하세요. 아마 올해 마지막 책 읽기 모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 2주는 이제 기말고사 시험이 있으니까 좀 쉬고, 그 뒤에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그 뭐죠? 막년에 한번 하고 그러면은 1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이 마지막 책 읽기 모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 책 읽기 모임에 좀 스폰서를 구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그러면 뭐 밥값 정도로 얻을 수 있을까, 책값을 얻을 수 있을까 모르겠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168조 2부의 5장입니다. 2부의 5장. 지난주 최면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죠. 최면, 히프노시스. 제가 이제 잠 들림이라는 이상한 말을 썼는데요. 귀신 들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그 표현에 빗대어 가지고 잠 들림, 뭐 잠꼬대, 잠에 들리면 잠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그 안에서 이제 누군가 지시를 하면 그 지시된 내용을 자기 것으로 스스로 깨달은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이제 암시, 서제스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암시가 적절치 않는데요. 일단 암시란 말 속에는 말이라는 말이 없어서 넌지시 보여준다는 뜻이죠. 암시. 그런데 서제스천에는 그 밑에 놓아준다, 놓는다 이런 뜻이 있어서 제안한다, 말로써 무엇인가를 이렇게 제안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 이제 암시보다는 뭔가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기본적으로는 그 스며들어 온 내용 또는 배어들다, 스며들다 이렇게 제가 일단 뜻은 그렇게 잡아놨었는데 그러면 그걸 말이란 말까지 포함시키면은 스며든 말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꿈결에, 잠결에 내 의식 속으로 스며든 말 또는 뭐 잠결이 아니더라도 광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마치 내가 스스로 생각해낸 것이냥 갖게 된 것. 이게 이제 뭐 몸에 밴 거죠. 배워든 말 이런 것들. 책을 읽으면 동일시가 되고 인정이 되면 마치 그것이 내 스스로 알아낸 것과 같다는 이런 인상을 주잖아요. 그런 이제 차원에서 저는 이제 그 스며든 말 또는 배어든 말 또는 더 줄이면은 이제 스민말 이렇게 돼. 스민말 또는 말이 좀 이상하니까 스민말 해도 되고요. 약간 외국어 같죠? 스민말. 네. 스미마생. 뭔가 이제 관계 속에서 누군가의 말이나 또는 그의 가치관 뭐 제 식으로 하면 이제 우리 아바이가 이제 했던 말들 이런 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의식을 지배하고 내 행동을 지배한다. 이런 게 이제 암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히틀러의 연설을 꼽았었는데요. 또는 프로파간다, 대중 퍼레이드, 의식, 또는 이제 라디오 연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 지도자의 이러한 말들이나 행동 또 그의 몸짓들이 사람들 대중 덩어리라고 이제 표현했었는데요. 그 덩어리의 생각 속으로 스며들어서 그들의 행동을 지배하더라. 이것이 이제 암시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제 무의식이라는 말과 관련해 가지고 심리학이 주로 쓰이던 표현인데요. 그래서 이제 최면이라는 말로 암시를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밑바탕에 깔린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덩어리, 무리는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른다. 이걸 좀 제 말로 바꾼 건데, 그러면 이제 칸트의 이제 사페레 아우데라는 말이 떠올라지시죠. 인라이트먼트라고 하는 계몽이라는 말의 표어 슬로건입니다. 계몽이라는 것은 어둠
또는 깨닫지 못한 상태를 밝힌다 이런 뜻인데요. 또는 깨트린다의 뜻도 됩니다. 빛을 비추면 되겠죠.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면 환히 드러나게 됩니다. 이게 enlightenment, 빛 가운데 서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우리말로 이제 경몽이라고 했었죠. 그 어린아이다운 상태, 이렇게 어리석은 상태를 깨트리는 것, 그죠? 그러면은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미 빛은 환하게 비추고 있는데 잠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 뭐 스스로 일어나서 밝은 빛 가운데 사물들을 뚜렷하게 볼 수 있겠죠. 경몽은 그런 뜻이고, 계몽은 나는 깨어 있지만은 세상이 어두워요. 빛을 비추면 비로소 보게 된다는 방향성이 좀 다른데요. 계몽. 둘 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스스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이걸 사페레 아우데, 스스로 생각하라.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에 쓰인 사피엔스의 어원이 되는 거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이제 스스로 생각한다, 스스로 깨닫는다, 스스로 무엇인가를 알아서 행동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율적 인간이므로 도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덩어리나 무더기나 물이나 이런 대중이나 군중은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고 지배를 받아서 지도자의 명령에 의해서 또는 최면술사의 최면에 걸린 그런 사람처럼 암시에 의해서 또는 영향이라는 거에 의해서 움직여지더라. 이렇게 이제 쭉 설명을 했고, 요런 이제 암시가 강력하게 걸리려면, 최면이 강력하게 걸리려면 세 가지 뭐 요건들이 필요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 스스로 생각하면 안 되죠, 일단. 그래서 비판이라고 하는 비판 의식이 없을 것. 그럼 이제 개인이라고 인디비주얼, 못 나눔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못 나눔이로서의 나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알고 비판할 줄 알고, 비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가를 줄 알고, 그것이 왜 옳은지 그른지를 밝힐 줄 아는 거, 따져 밝히는 거, 이것이 이제 비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똥을 좀 가려내기, 이것이 이제 비판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 비판할 줄 알고, 그러면 이제 이성적이다. 또는 따질 줄 알고, 깨달을 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모순이란 말을 설명드렸었죠.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 앞뒤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우리 부조리 철학이 있죠. 압수르둠. 부조리, 까미의 이제 부조리 철학하면은 앞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햇볕이 눈에 부셔서 엄마를 죽였다. 메르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 이런 이제 그 모순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군중이에요. 못 나눔이는 비판 의식을 갖고 있고 깨달을 줄 알고 스스로 생각할 줄 알기 때문에 앞뒤의 말이 맞는지 옳은지 그른지를 분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덩어리로서 무리로서의 사람, 무리로서의 나는 그걸 못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순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거나 무능력하다.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이미지에 의해서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었고, 사실 이걸 설명하려면 복잡하긴 한데, 우리 지난번에 빌렌 플루서의 코무니콜로기를 읽었기 때문에 그 책을 열심히 읽으신 분은 뭐 이런 표현들은 쉽게 이해가 됐을 겁니다. 두 가지를 구분했습니다. 이데라고는 아이디어. 제가 이제 이걸 생각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생각눈. 보통 아이디어라고 그냥 번역을 못하고 소리를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이디어 또는 관념이라고도 많이 번역을 했는데, 제가 그걸 생각눈, 그 감자눈, 눈이란 말을 빗대가지고 그물눈, 감자눈, 싹 트는 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 가지 의미로 생각눈을 설명을 했습니다. 생각이 싹 터나는 것, 그런 의미고, 그러니까 thinking하고는 다른 거죠. 아이디어는 thinking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건 thinking 또는 thought, 생각의 결과로서의 thought들이 피어나는 그런 이제 싹 눈으로서의 어떤 구멍, 이런 것이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눈이라고 번역할 수 있겠고요. 그건 수많은 생각을 바라볼 수 있는
구멍이다 또는 창문이다 해서 생각을 바라보는 눈, 얼굴 눈 이런 의미로도 생각눈을 썼었고 또 세 번째로는 생각과 생각들이 서로 얽히는 그물처럼 연결되는 그 생각의 그물 눈, 그물 코로서의 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요. 지금 모스코비치가 두 가지의 생각 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두자비 개념으로서의 생각 눈이고 저거 좀 중요하니까 한번 쪽수를 찾아볼까요? 어디 있나? 뒤에 나오나? 앞에 나오나? 앞쪽에 있어. 네, 어딘가 나옵니다. 144. 144쪽? 아, 모범생이 한 분 계시군요. 네. 144? 네, 144페이지에 네. 저기 관념. 아, 그 관념에 관한 설명할 때 그렇게 했었죠? 네. 그거 말고 딱 둘로 구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뒤에 나올 수도 있겠네. 뭐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네, 어딘가 나오니까 찾아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모두잡이란 말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개념을 컨셉을 모두잡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죠. 개념으로서의 생각 눈이 있고 개념으로서의 관념이 있고 두 번째 이미지로서의 관념이 있는데 이미지 번역을 못 했었잖아요. 이미지를 제가 이제 생생모습 생생모습이고 뭐 인상도 있었죠. 인상이면은 찍힌 모습 이런 뜻이고요. 찍힌 모습 우리 뇌에 또는 마음에 탁 이렇게 도장처럼 찍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 생생한 모습이죠. 이런 모습이 있어. 또 하나 재밌었던 게 환상을 설명한 게 재밌었죠. 지난주에 이제 이 환을 설명했었는데 이 환이라는 걸 사람 되게 이해 못해요. 그래서 거짓, 뭐 가짜, 뭐 이렇게 이해하지만 환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핵심 의미는 곡두다, 곡두. 그리고 또 곡두란 말 잘 모르시니까 곡두라는 거는 꼭두각시, 인형이란 뜻이었죠. 인형. 그래서 이렇게 덜미가 있고 덜미 손으로 이렇게 조종하는 그 존 말코비치 대기 보면 그 인형극 나오잖아요. 아 정말 연기 잘하는데 이렇게 손으로 해가지고 인형을 움직일 때 움직여지는 인형을 곡두라고 그래. 그러니까 조종당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상할 때 이 환이라는 것은 그런 이제 곡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불러일으켜진 것이란 뜻입니다. 부풀어진 것 또는 이제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그런데 정확한 뜻은 뭐냐면 사로잡힌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그런 인상이 나한테 주입이 됐어요. 그 꿈속에도 상관없습니다. 꿈속에 사로잡혔든 현실 속에서 내가 몽롱하게 또는 어떤 상상을 통해 가지고 사로잡혔든 사로잡힌 모습. 제가 그래서 이제 콩깍지가 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콩깍지가 끼면은 제 눈에 안경이 쓰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고 막 그래서 사랑에 빠지게 되잖아요. 이게 바로 환이에요. 그래서 그 콩깍지가 딱 벗겨지면은 내가 어떻게 이런 이 사랑에 빠졌지? 이렇게 의아해할 때도 있죠. 꿈에 깨면은 그 생생했던 실감났던 모습이 사라지잖아요. 제가 뭐 사르르 모습이라고도 하고 여러 말로 환상을 번역해 줬었는데 중요한 건 이제 모습이란 낱말로 바꿨다는 겁니다. 이미지라는 것은 생생 모습, 인상이라는 것은 뭐 찍힌 모습, 또 이제 환상이라는 것은 뭐 사로잡힌 모습인데 이 길잖아. 그래서 이제 사로 모습 이렇게 이제 줄여가지고 또는 조금 더 멋있게 한다면은 이제 그 말이라는 게 좀 새로워져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오래된 거 정말 쓰기가 싫어. 그런데 묘하게 하나를 잘라내거나 하나를 조금 더 붙이면은 소리, 그럼 새로운 맛이 있어. 그래서 사로잡히다는 너무 오래된 말인데 사로잡 그러면은 왠지 좀 새로워. 꼬리를 잘라냅니다.
그러면 사로잡 모습 이렇게 하는 거죠. 아, 그럼 외국어처럼도 들리고, 사로 모습 또는 사르르 모습 또는 사로잡 모습 그러면은 뭔가 좀 신선함이 좀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라는 것도 쭉 설명을 했었죠. 대중들은, 군중들은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결국 이미지가 원래 가짜인데 이게 사로잡힌 모습인데 이 모습이 딱 찍혀가지고 그것이 실제 생생 모습, 이미지가 되면 그 팬텀이라는 것이 상상이라는 허구적인 환상이라는 것이 이미지가 되면 대중들은 그 이미지의 충동, 트라이벤이죠. 막 내몰려가지고 충동적으로 그 이미지를 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미지, 생생 모습으로서의 생각눈. 생각눈의 특징이 뭐냐면 생각눈이 하나 만들어지면 그거에 따라서 모든 행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눈은 힘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냐면 어떤 것을 실천, 행동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 출발이 이렇게 됐죠. 말, 다음에 이제 생각, 이미지로 바뀌면 이미지는 곧바로 모든 사람들을 하나의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들을 군중으로 만든다. 이렇게. 그래서 이미지를 제시해라. 생생 모습을 만들어 주라. 그리고 짧은 말,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대중을 만드는 힘이라고 봤고요. 근데 이것이 한 번으로 잘 안 돼. 그래서 반복시켜라. 그죠? 레피테이션, 반복을 해야 되고, 되풀이 시키고, 또 하나는 이제 생생하게 만들어라. 더 생생하게. 그러면 이제 구체화를 시키라는 거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대중이 왜 생각할 수 없는지를 설명을 했고, 그 생각하지 않는 대중들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들의 그 잠재 의식, 정신 생활을 이렇게 체면에 걸린 사람을 조종하듯이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면 된다. 그랬던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계속 이어지는데 168쪽 마디 5. 네. 여기서 이제 대중들의 무리 또는 덩어리의 생각하기는 자동적이라고 그랬죠. 오토마틱, 불어로 오토마틱 이렇게 했는데 우리말로는 제가 저절로라고 했습니다. 기계적으로 또는 저절로. 그러니까 대중들은 저절로 생각해요.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목적을 자기가 이렇게 앉히는 거, 난 이런 것을 하고 싶어 해서 어떤 목적을 자기가 이렇게 앉혀서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면 스스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아가는 방향으로서의 그 목적을 자기가 앉히는 게 아니고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프로그램되어 있으면, 앉혀져 있으면 그건 저절로입니다. 프로그램처럼 움직이는, 기계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이건 저절로입니다. 해는 뭐 프로그램 됐다고 할 수 있겠네요. 자동이란 말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무리, 군중의 생각하기는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저절로 일어나니까 충동이나 본능에 따른다는 거겠죠. 충동이나 본능에 따른다면 프로이드의 리비도 이론을 그대로 갖다 쓸 수 있겠습니다. 리비도, 충동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내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음, 무의식이라고 그랬죠. 내게 알려져 있지 않은 것, 요거를 이제 프로이드가 말하려고 하는 바로 말하면 나에게 이미 오래된 것, 나에게 이미 오래되어 있는 것, 잊힌 것, 원래 내 것이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어, 잊힌 것, 또는 이제 억눌린 것, 또는 좀 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것. 성적 충동은 스스로 자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문명인, 교양인, 또는 문화, 에티켓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걸 이제 절제 또는 이제 문명이라고도 표현하고 프로이드식으로는 정상입니다. 정상인이 된다는 것은 이 내적인 리비도의 충동, 리비도라는 게 제가 예전에 뭐 좀 상스러운 말로 번역을 했었죠. 꼴림. 리비도라는 꼴린다는 말이야. 이건 주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주체가 안 되면 미치광이가 되는 것이고 반사회적 인물이 됩니다. 근데 이 꼴림이라는 것은 우리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잘 제어하고 조절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문화화, 사회화하면은 정상. 그것을 제어하지 못하면은 이제 정신병자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가 분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날뛰는 야생마를 잘 조절하고 길들이면 그게 문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명이 너무 강화되면요, 이런 밑바탕에 깔려있는 리비도 이 꼴리는 것을 풀어주지 않으면은 터진다고 그랬어요. 공격성, 전쟁 또는 이제 이런 반사회적 행동이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적절히 풀어줘야 되는데, 느슨하게 풀어줘야 되는데 너무 꽉 채웠을 경우 풍선 터지듯이 이렇게 폭발한다. 그래서 제가 프로이드 이론은 풍선 이론이다라고 설명한 적도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프로이드 이론을 받아들이니까 민중이나 대중은 그냥 뭐 기계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민중과 대중이 왜 중요했냐면 민주주의라는 것 때문에 중요해졌습니다. 이들이 너도 나도 똑같이 평등권에 입각해서 한 표니까 이 모든 대중들이 이 무지하고 또 충동에 사로잡히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는, 책임도 질 줄 모르는 이러한 덩어리들이 결국은 권력의 원천이 되는 거야. 그러게 이 권력의 원천이 되니까 지도자들, 지배자들도 겁을 먹는 거야. 이 권력의 원천이니까 이들을 잘못 건드리면 이들에 반하는 말을 했다가는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통치를 포기하게 돼. 그러면 나라가 무질서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르봉이라든지 모스코비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도자들이 용기를 내라. 근데 용기를 낼 때 핵심은 뭐냐면 통치를 하라는 거야. 대중에 영합하지 말고 그들을 통치하라는 거죠. 그럼 그들을 통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중이 누구인지 그것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심리학, 군중심리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대중통치술이야. 그러니까 심리학의 바탕을 둔 통치의 기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군중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거였죠. 근데 군중은 은경 씨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옛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중은 야만인이 아니다. 그렇다고 군중이 뭐 지식인도 아니고, 군중은 둘 사이 모두가 될 수 있는 거야. 교수들이 모여도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거지들이 모여도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덩어리가 되는 데는 계급도 없고 또는 계층도 없고 지식의 유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위대한 장군들도 장군들끼리 모아놓으면 그들도 덩어리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제가 G20도 얘기했었죠. G20 서밋들을 모아놔도, 세계 최정상들을 모아놔도 그들을 모아놓는 순간 그들은 덩어리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 말은 틀렸습니다. 틀렸지만 그런 요소가 있는 건 분명하죠. 일단 이 책에서 말하려고 하는 군중과 대중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군중 심리라고 말할 때 쓰는 그런 군중 심리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이 있지만은 우리의 많은 이제 현재의 상식을 각인해준 그런 책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우리는 대중 또는 무리, 덩어리의 자동적 또는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하기의 조건을 정의했다. 그래서 뭐 반복이라든지 생생함이라든지 모순에 대한 이제 이런 무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고요. 다음에 이제 이미지에 대한 민감함. 결국 생각은 이 무리의 생각하기 방식은 스스로 생각하기 또는 모두 자비로 생각하기 또는 논리적으로 생각하기가 아니고 이미지로 생각하기였습니다. 생생 모습으로 생각하기.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그 중첩이란 말로 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제가 겹쳐놓기라고 했습니다. 꼴라주. 처음에 뭘 놔둡니까?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첫 번째 컷, 첫 번째 사진. 두 번째는 이제 뭐 그 군중들을 잔인하게 그 죽이는 어떤 군인들의 모습. 세 번째는 이제 그 군인들을 응징하는 모습. 그런 이제 민중의 어떤 저항을 보여줬어요. 세 개를 보여주고 나갑시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거야?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이미지 세 컷을 통해서 딱 보고 함께 나가서 장렬하게 죽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생 모습으로 생각하기입니다.
그때 이제 말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68쪽 밑에 두 번째 문장 실제적인 의미와는 아무 상관없이 이것도 재미난 표현인데요. 군중은 설득할 수 없다. 이상한 표현이죠. 군중은 덩어리는 아무리 증거를 가져다 대도 그 증거에 대해 증명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무리나 덩어리는 자기들이 믿고 있는 바를 계속 반복한다는 거야. 남들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 덩어리의 믿음이 잘못됐다라는 걸 증명을 해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증명하는 놈을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을 설득하려 하지 마라. 이런 표현도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자기가 하는 말들을 이해할 수 없어. 그래서 실제적인 의미와 아무 상관없이 그 말이 군중의 정신 속에 불러일으키는 이미지의 수, 겹쳐 놓을 수 있는 이미지의 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좌우된다. 169쪽으로 가면은 이런 말들입니다. 민주주의 그러면 대중들은 그 말에 이제 완전히 넘어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주의, 평등, 자유, 요걸 이제 외침말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이럴 경우 이것은 모두자비가 아니에요. 개념이 아닙니다. 외침말, 슬로건이에요. 슬로건, 외침말. 민주주의 하면은 사람들을 흥분시킨다는 거예요. 사회주의 역시 마찬가지고요. 평등, 자유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피가 끓는다는 거죠.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핏기 없는 눈빛. 묘한 말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핏발이 섰다 하면 이제 분노를 나타내는데 얼굴에 핏기가 없다면 창백하다는 뜻이고요. 근데 핏기가 없다는 것은 뭐 매가리가 없다, 열정이 식었다 이런 뜻으로도 들리는데 눈빛하고 연결을 시키니까 무관심? 근데 무관심을 넘어서는데 상대방을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것을 무관심한 표정이 아니고 난 너한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내보이는 눈빛들이야.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냥 무관심한 눈빛이 아니고 난 너한테 관심이 없어 라는 걸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눈빛이죠. 이런 눈빛을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 상대방을 모욕을 주는 것이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사람을 사물화하는 눈빛. 예전에 우리 그 뿌리라는 이제 소설에 보면 그 백인 주인이 건장한 아주 멋있는 흑인 남자 앞에서 벌거벗고 목욕을 합니다. 그 이유는 흑인 남자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핏기 없는 눈빛 드라큘라? 드라큘라 같은 그러한 그 악마이면서도 이제 사람을 이렇게 사물화시키는, 그리고 노골적으로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모욕하는 그러한 눈빛들. 이런 눈빛이 너무 많아졌어요. 경멸이랑 다른 개념인가요? 경멸. 예, 다르죠. 경멸 같은 경우는 분노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거 핏기 없는 눈빛에는 경멸이나 분노도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감정이 등장하는 거예요. 기존에 없었던 감정이 이런 게, 제가 이제 기분 감정 연구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런 지금 이름을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감정 표현은 아마 지금 처음 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냥 뭐 지나가는 사람이든 누구든 상관이 없어요. 뭐 이렇게 뱀파이어든 드라큘라든 이런 그 자기 먹잇감으로 보는 듯한 눈빛에다가 무관심하다는 걸 노골적으로 난 무관심해 하고 너한테 막 선언하고 있는 거야. 그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아침에 제가 여쭤본 그 알파씨 있잖아요.
무관심 그게 우리나라 말로 무관심인데 약간 비슷한가요? 그거랑 전혀 다릅니다. 또 다른가요? 파스하면은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관계가 없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감정이요. 내가 그 일에 관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겪는다는 건데 고통이란 뜻이거든요. 패션이란 말이 어원이 되는데 패션 불어로 읽으면 더 멋있습니다. 영어보다 빠시용이라 빠시용. 그러면 빠삐용도 떠올라지죠. 기본적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과정이야. 겪어나감. 근데 그게 고통스러운 거야. 단순한 경험이 아니고 고통스러운 경험인데 근데 왜 회피하지 않냐면 그걸 벗어나지 않냐면 그걸 벗어나면 죽어. 그래서 그걸 견디고 이겨나가야 돼. 극복해 나가야 되죠. 그러려다 보니까 굉장한 열정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게 그런 난관을 뚫고 나가면 내가 사는 거잖아요. 요거. 그러니까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을 뚫고 나가서 뭔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거. 이게 패션이죠. 근데 여기 15세기, 16세기, 17세기만 해도요, 그냥 감정이란 뜻으로 쓰였어요. 약간 뜨거운 감정, 들끓는 감정. 그래서 우리말로는 정념이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제 어펙션이란 말도 있는데요. 약간 능동적인 감정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패션은 좀 수동적 감정이고 스피노자가 써가지고 유명했던 아펙투스, 어펙션이라는 것은 좀 능동적인 감정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둘 다 이제 촉발된다는 의미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수동성을 갖고 있죠. 이 패션의 중요한 뜻은 뭐냐면 어떤 것이 나를 촉발시켜서 찌르거나 또는 이제 뭐 걸거나 해가지고 불러일으켜졌어. 근데 이게 너무 뜨겁고 나를 어느 쪽으로 막 몰고 가. 뭐 분노라든지 공포라든지. 그런데 이걸 거부할 수는 없어. 그래서 이걸 겪어 나가야 되죠. 그래서 경험이라는 뜻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패션에는 이런 뜨거움, 열정도 있고 겪어 나간다는 고통도 있고 또 그래서 결국 무엇인가 경험하잖아요. 경험이란 뜻도 있는데 이제 아페이스 하면은 아파시 그러면은 이걸 다 끊어낸 거잖아. 그러니까 무관심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개념이야. 나는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걸리질 않아.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 이런 거를. 무관심이라고는 할 수 있는데 뜻은 완전히 다르잖아. 누군가 충동질을 했는데 전혀 충동질에 내가 반응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관심이란 말은 불교 용어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중생을 두루 살피기 위해서 바라보는 마음, 살피는 마음이야. 관심이라는 거는 살펴보는 마음. 그 보통 우리말로 이미 살펴보는 마음 이렇게 하면 벌써 마음이 따뜻해지잖아요. 부모님께서 살펴주시다, 보살펴주시다 따뜻하잖아. 관심에는 이 따뜻함이 들어가 있어. 부처님께서 중생을 하나 더 넣으면 돼. 굽어 살피다. 부처님이 하는 거야. 위에서 쭉 내려다보면서 하나하나 필요한 것들을 이제 마련해 주는 거. 이게 굽어 살핌이죠. 그러니까 무니까 부처님이 없는 거지. 그럼 무간지옥이죠.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건데 실제로는 부처님 무념무상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중생들의 고통 이런 거에 대해서 이 모든 고통이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니까 마음을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영어의 그 에이파시라는 거하고 무관심이라는 말하고는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른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쓰다 보면은 좀 비슷해지는 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비슷한 경우에 그렇게 쓰니까. 낱말을 잘 알면 이 낱말은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모순이란 말도 이제 문제가 많다고. 모순이란 말이 좋은 말이지만은 이제 뭐 컨트로딕터리 이런 걸 번역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말이다. 새로운 번역을 자꾸 해야겠죠 우리가. 그 169쪽에 재미난 표현이 나왔습니다. 세 번째 줄 위에서. 민주주의 그러면은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문제의 해답이 들어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해답이라는 거야. 나아가는 방향이죠. 그럼 민주주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듣게 돼요? 나아가자. 자유 그러면 쟁취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미 해답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대중에게는 묻지를 마라. 대중에게는 물음을 던지지 말라는 거야. 대중에게 물음을 던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대중들은 의심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거냐 저거냐 의심하게 돼. 그러면 대중들은 갑자기 방향을 잃게 됩니다. 방향을 잃게 되면 누군가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제까지 우리가 뭐를 얘기했냐면 자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갑자기 의심이 왜 우리 자유를 쟁취해야 되지? 의심이 됐어요. 갑자기 누군가 나와가지고 평등 그랬어요. 그럼 대중들이 몽땅 평등으로 간다는 거야. 그래서 대중들에게 뭔가 물음을 던지면 대중들이 분열되고 분열되는 순간 누군가가 새로운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이놈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놈을 죽이고 이쪽으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로베스피에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어제까지는 혁명의 수장이었는데 그 다음 날은 단두대 이슬로 사라지는 거죠. 이게 바로 대중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모든 이러한 암시의 말들은 궁극적인 해답이다. 그 밑 다음 문장으로 가니까 마술적인 힘이 있다. 그죠? 호리는 힘. 호리는 거죠. 이쪽 저쪽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 자, 그 다음 달락으로 가면은 다 중요한 말들인데요. 세 번째 줄. 어떤 말들, 신, 명예 이런 것들은 낡아 빠져가지고 상기시키는 힘을 잃어버렸다. 마술의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낡아 빠졌어요. 사람들이 들어도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다. 다시 말은 최면에 안 걸려요. 최면에 걸리지 않는 말은 백날 얘기해도 최면에 걸리지 않습니다.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지도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은경 씨,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면 한순간에 지도자가 된다는 거야. 아셨죠? 네.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의 이미지.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의 생생한 모습을 만들어내면 대중을 지배하잖아. 연예인들 마찬가지죠.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내면 대중을 지배하잖아. 근데 누구는 이걸 못해요? 지식인들은 그걸 못해. 왜? 증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중 스타가 되려면은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야? 생생 모습, 이미지를 주라 이런 거죠. 됐습니다. 그 달락 마지막 문장 가면 상기시키는 힘을 잃어버린 낡아 빠진 말에 대비되는 말이 나옵니다. 밑줄을 한번 쳐보시죠. 이미지들을 나타나게 하는 초인종. 근데 이 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조금 말을 바꾸긴 했는데요. 이미지를 제가 이제 생생 모습이라고 합니다. 생생하게 떠오른다는 뜻도 있고 생생하게 나타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생생 모습은 우리 이제 그 데드 마스크로부터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어쨌든 우리 유튜브 보시면 다 설명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생생 모습들을 나타나게 한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불러낸다. 불러일으킨다. 환기죠, 환기. 불러일으키는 것. 초인종은 뭐 하는 건지 알죠? 초인, 사람을 부르는 종을 얘기합니다. 땡, 또는 띵동 이런 게 초인종이죠. 사람을 부르는 종. 그럼 무슨 종이 있나요? 교회 종도 있고, 또 우리 무슨 시작을 알리는 종도 있고, 종이라는 게 이제 상당히 많은 종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연말이 되면 보신각에서 이렇게 땡땡 울리죠. 보신각 종도 있고 수많은 종, 에밀레 종 이런 것도 있고 종이 수많은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그 모든 종들을 포괄해 가지고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초인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생생 모습을 불러내는 종. 그럼 어떤 종을 치기만 하면 그 종이 이제 울리는 거잖아요. 한번 이제 그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종을 땡 치면 동심원 동그라미 꼴로 촤 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소리가 퍼져나갈 때 뭐가 따라가요? 생생 모습들이 막 그 상상이 되죠, 그죠? 종을 땅 치면은 생생 모습들이 그냥 동그라미 꼴로 촤 퍼져나가 물결처럼. 근데 그 생생 모습에 그 이렇게 스며든 생생 모습에 이제 그 모습이 스며들기만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 생생 모습대로 그냥 행동하는 거야. 응? 그러면 제가 아바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아바타. 거기 이제 마더 트리가 있어. 어머니 나무가 있고 어머니 나무 아래서 이제 그 주술사가 촥 이제 이렇게 주문을 외우면은 그 나비족들이 모두 스크램 어깨 동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모두 똑같은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생생 모습들을 불러일으키는 저는 이제 부름종 뭐 너무 좀 그런데요. 생생 모습 부름종 이렇게 이제 짧게 줄였습니다. 생생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종이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제까지 말에 대해서 이제 말음질을 하는 것 이렇게 뜻을 매겨 왔는데 또 하나의 그 뜻을 덧붙이게 된 거죠. 재미있었습니다. 말음질한다는 것. 근데 그 말음질 했다는 것이 바로 이제 이불을 겠다는 뜻과 연결됩니다. 말음질해서 이불을 개서 넣었어요. 말렸어요. 또로로 말아가지고 가볍게 만들어서 이렇게 한 줌 손에 들어오게 만드는 게 이제 말이죠. 근데 이걸 다시 그 물을 벗더니 확 피어났어요. 이게 지금 생생 모습을 불러내는 종이라는 뜻의 의미죠, 그죠? 그러니까 말아들였던 것을 다시 폈어요. 그럼 이제 말이라는 거는 두 가지 다를 뜻해야 돼. 말음질하기도 하지만은 다시 펼치기도 하는. 그 황진이의 이제 시조가 떠올라집니다. 서리서리 이렇게 개켜두었다가 또 님 오시는 그날 서리서리 펴리라. 그 말이라는 게 접어들이기도 하고 펼쳐내기도 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단락이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말이 이런 거고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종과 같은데 그래서 세 번째 단락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락을 제가 뭐라고 했었는데 새로운 말로 번역을 했었거든요. 덤이라고 했나 봐. 덤이. 이미지가 출현하면 생생 모습이 나타나면 그 뒤에 이제 사람들 무리가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동이 뒤를 따른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말, 생생 모습, 뒤따름. 그러면 군중의 정신 생활이 다 설명이 됐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이 그들의 정신 속에 생생 모습을 불러일으키면 그 생생 모습들을 겹쳐 놓으면서 생생 모습에 따라서 생생함의 정도에 따라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들의 정신 생활은 이렇게 뒤따름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종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르봉은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었는데 반성의 도구와 커뮤니케이션의 수단. 그런데 여기서는 암시의 전달 수단이다. 이렇게 그죠? 뭐 세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반성이라는 리플렉션이라는 거는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보는 거죠. 이건 조금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언어는 반성의 수단이긴 한데 이제 반성이란 말을 잘 이해해 보면요, 되비춰본다는 뜻이거든요. 또는 이제 되튕기다. 공 있잖아요. 공을 벽에 딱 던지면은 공이 벽에 맞고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리플렉션이에요. 빛을 쫙 쏘면 빛이 굴절돼 되돌아오잖아요. 이게 리플렉션이. 이것처럼
우리의 그 이제 생각도 뭐 경험을 했어요. 그랬더니 지나갔어요. 경험이 지나간 뒤에 이 경험을 내가 어딘가 딱 던졌어. 내 의식이죠. 내 의식에 딱 던져가지고 내 정신 마음에 던져가지고 되돌아오는 걸 내가 잡은 거죠. 이게 리플렉션입니다. 그럼 일단 떠올려야겠네요. 다시 떠올리고 그 떠올린 것이 무엇인지를 나름대로 낱말들이 개념들 모두자비에 비추어 가지고 다시 생각하는 거. 그 다시 생각하기네. 그 생각은 지난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생각하기와 말하기는 동일한 게 아닙니다. 생각은 덩어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말도 들어가 있지만 소리도 들어가 있고 모습도 들어가 있고 빛깔, 뭐 냄새, 또 뭐 끈적끈적한 어떤 뭐 전체 분위기 다 들어가 있는 게 생각이고 그 생각은 늘 덩어리라고 말씀드렸고 말은 그렇지 않잖아요. 리니어, 선형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말은 마디마디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덩어리가 아닙니다. 말은 조각조각, 마디마디 나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제 말로써 생각을 뚜렷하게 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은 이거 이제 우리가 번역을 못했네요. 함께 나누기라고 번역을 하면 뭐 너무 쉬운 번역입니다. 커뮤니케이션 함께 나누기. 뭘 함께 나누나요? 생각, 마음, 뜻, 느낌, 세계, 나 자신의 삶, 뭐 이야기, 뭐 무수한 모든 것들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걸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말로만 함께 나누는 건 아니에요. 눈짓, 눈빛, 또는 뭐 몸짓, 또는 선물로도, 돈으로도 함께 나누는 거죠. 또는 뭐 아까 얘기하는 그 핏빛 없는 눈빛도 사실은 한편에서는 함께 나누는 아주 고약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함께 나누기는 삶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반성, 리플렉션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암시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암시 형태로도 쓰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암시라는 것을 제가 이제 뭐 일단 스며넣기라고도 약간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스며들기 하면 너무 수동적인 것 같고 스며넣기 좀 이상하네. 스며넣기 또는 뭐 우리식으로 좀 더 강하게 번역하면 집어넣기, 주입식이네. 머릿속에 집어넣는 거죠 그냥. 그러면 집어넣고 나면 나중에 그대로 행동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요. 암시라는 것은 일단 스며든 말입니다. 스민말. 그런데 누군가 집어넣었어요. 스며넣었죠. 근데 내가 몰라. 자각을 못해. 최면 상태야. 그러면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제 딸이 엄마를 닮는다야 사실은. 딸이 엄마를 닮으면 그게 암시라는 말의 뜻이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그럼 밑에 줄 보니까 간결한 표현이라고 나왔네요. formless, formal. 이게 뭐냐면 form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형상 또는 뭐 모습 또는 형식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form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본이란 뜻입니다. 본. 우리 그 옷을 만들 때 왜 저고리 만들 때 본을 먼저 뜨잖아요. 이렇게 종이로 본 떠가지고 옷감 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옷감을 자를 때 옷감에 대고 모양을 잘라내는 이제 그 잘라내는 걸 꼴이라고 한다면은 이 꼴을 뭐죠? 이제 패턴이라고도 쓰죠. 패턴. 요 패턴에 해당되는 게 바로 본이에요. 그 패턴을 대고 본을 대고 잘라서 옷감을 이제 마름질하죠. 잘라내죠. 재단하죠. 그러니까 포물이라는 거는 그 이제 본으로 만들어 놓은 것, 본을 대고 본 뜬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딱 맞는 거죠. 본 뜬 것. 어떤 본이 있고 그 본을 가지고 어디 재료에 딱 대고 떠낸 것, 본 뜬 것. 회인가요? 회 뜬 거? 뭐 이런 거죠. 회뜨기, 본뜨기 또는 꼴뜨기 말이 좀 이상한데 어떤 걸 대고 거기서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떼어낸 것 이것이 이제 뜨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은 고약해도 표현은 정확합니다. 뜻이. 그래서 본뜨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이미지라는 것이 우리의 경험,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본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생 모습만 딱 불러일으키면 사람들은 마치 우리가 옷감에서 본을 뜨듯이 똑같은 행동을 똑같이 한다는 거죠. 대중적 행동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170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이제 좀 약간 뒤죽박죽 논의가 됐는데, 이 본뜨기를 할 때 본이라는 것은 오래된 것이겠죠. 또 전형, 나름대로 아키타입, 그 원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돼. 오래된 것이고, 모든 사람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익숙한 것. 이것이 본이죠. 그죠? 그렇지 않은 건 본이 안 돼요. 근데 이 본이 어디서 오느냐, 요걸 이제, 얘기해주는 대목. 두 번째 단락에 첫 문장 보니까 끝부분 언어가 군중의 각 구성원에게 사건들에 대한 기억, 수세기 전부터 보존되어 온 신앙, 그리고 감정 이걸 자극한다. 그러니까 본이라는 건 본 뜨는 방식이 뭐냐면 그들 안에 들어있었던 그 본을 자극한다는 거야. 이걸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의 믿음을 환기시킨다. 예. 뭐 사람 평등하잖아요. 평등 의식을 환기시키는 거. 근데 이 모스코비치의 이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건 모두는 그 다음 문장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의 공통된 세습 재산이다. 세습 재산. 요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세습 재산이니까 물려받은 거네요. 물려받은 것. 물려받은 건데 몸도 물려받고요. 몸. 그리고 민족도 물려받죠. 민족. 언어도 물려받죠. 문화도 물려받습니다. 또 믿음, 종교도 물려받죠. 이게 물려받은 모든 걸 말하는 거네요. 이 물려받은 모든 것, 오래된 것, 반복되는 것, 되풀이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본이 된 것, 이것이 바로 세습재산입니다. 바로 본이 된 것, 이걸 관습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관습. 관이라는 것은 오랫동안 그 쭉쭉 이어져 내려오면서 내림이죠. 대물림. 이어져 내려오면서 하나로 꿰뚫고 있는 오래된 습관, 관습이죠. 습이라는 것은 뭐 버릇이란 뜻인데요. 몸에 밴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몸에 배어 있는 것. 근데 스스로는 그것을 배운 적은 없어. 저절로 아까 이제 그 기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 속에 살다 보면 한국말 저절로 배운 거죠. 뭐 열심히 배운 사람이 있어요? 그냥 저절로 배우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 세습재산. 저절로 익히게 된 것. 몸에 밴 것. 물려받은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물려받은 것들은 무의식과 같아가지고 그 자체로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누군가 그거를 찔러야 돼. 자극이죠. 찔러야 돼. 찌른다라는 것은 가시 이런 것으로 찢는다는 거, 쫀다는 거죠. 부리로 쪼듯이 콕 찍으면 아프니까 팔쩍 뛰겠죠. 또는 이제 어떤 그 주머니가 있을 때 그 뾰족한 가시로 콕 찌르면은 그 안에 들어있던 먹물이 찍 나오겠죠. 뭐 이런 형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언가 이렇게 물려받은 게 내 속에 있는데 그걸 콕 찌르면은 푹 하고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극과 반자극 계속 이제 덩어리들을 이 대중심리학자들은 무시하잖아. 걔네들은 두뇌는 있지만 생각할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찌르면 반응한다는 거야. 찌르고 자극하고 그 찌르면 뭐가 나오겠어요? 오래된 거, 무의식적인 거. 그러면 세습 재산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뭐냐 이걸 표현하는 게 이제 뒤르켐 용어를 써가지고 두 번째 단락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어제의 인간 롬디에 롬옴이라는 건 사람이란 뜻이죠. 휴먼이란 뜻입니다. 우리식으로는 사람이 될 테고요. 뭐 아시겠지만 요거는 흙으로 빚어진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이고 어제란 뜻이네. 어제 이제 그제 할 때 이 제라는 것은 이렇게 그 시간적인 그 테두리를 뜻하는 겁니다. 제라는 뭐 우리 미래는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제. 그러니까 어제,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하제.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나타내는 우리말이라고 그러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라는 거는 어라는 게 빼앗겼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그 과거라는 건 지나간 때를 나타내는 거고요. 어제라는 것은 빼앗겨버린 시간 가운데 빼앗겨버린 그런 그 재라는 게 이제 꼭 때하고 같은 게 아니야. 때는 쌓였다는 뜻이야. 쌓인 것. 그러니까 지나간 때라는 거는 지나가가지고 창고에 쌓여 있어. 사람의 경우라면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세포 속에. 내 안에 이렇게 지나간 어떤 것들이 다 쌓여 있어. 이게 지나간 때야. 그래서 우리 때를 문질러서 때를 민다고 그러죠. 밀어서 벗기죠. 그러니까 때라는 건 쌓이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나간 때라는 것은 사라져 없어진 게 아니고 사물 속에도 지나간 흐름이, 지나간 세월, 지나간 흐름들이 여기에 쌓여 있어. 이걸 때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현재라는 거는 마주하고 있는 때, 지금 막 내가 마주하고 있는 때들이 있고, 미래라는 건 뭐예요? 아직 오지 않은 때네요. 그러니까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생겨나질 않았어. 그 때라는 말을 쓸 때하고 이 제나 적이라는 말을 쓸 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제나 적이라는 것은 그 우리 생각을 통해서 테두리 짓는 거야. 그러니까 어제 그러면은 빼앗겨 버린 그 날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좀 추상적 개념이죠. 이제 그러면은 이라는 가까운 거를 나타내요. 이는 여기란 뜻이야. 여기 가까운데. 그러면 저는 먼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은 나에게 지금 나를 둘러싸여 그런 시간적인 테두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제라는 거는 요건 어원을 지금 몰라요. 하가 무슨 뜻인지. 근데 느낌으로는 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라는 거는. 그러니까 빼앗겼고 또는 지금 마주해 있고 그다음에 아직 오지 않았는데 때라고 표현할 때는 그것이 쌓여 있다는 뜻이고 적이나 제라고 말할 때는 그냥 경계에 지어졌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다른 낱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어제야. 그러면 경계의 뜻으로 테두리의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럼 고대, 중세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또는 우리가 뭐 엊그제라고도 써. 엊그제. 엊그제니까 그라는 거는 그 사람 할 때 그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라는 거는 나름대로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야. 거기야 거기. 예를 들어서 은경 씨 왜 우리 그때 거기 있잖아 하면은 시간도 그렇게 내가 한계에 지었고 서로 아는 때 그다음에 뭐 장소도 우리 서로 알고 있는 뭐 이렇게 경계에 지어진 자리를 말할 때 그때 거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엊그제 할 때는 지나간 빼앗긴 그런 어떤 그 경계를 얘기하는데 서로 알고 있다는 거죠. 뭐 더 지나갔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알고 있는 때라는 뜻이야 그때는. 그럼 의를 빼고 제가 쓰겠습니다. 어제 사람. 어제는 단순히 그 시간적으로 뭐 하루 이틀 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 그러니까 오늘날에 비하자면은 뭐 고대라든지 이거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반대말은 제 식으로는 다음 사람입니다. 다음 사람. 그러니까 내일 사람이거나 하제 사람이 아니고 다음 사람이야. 좀 약간
표현이 좀 애매해졌는데 뒤로 보면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1쪽으로 가보면 이제 아마 오늘 읽을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번째 단락, 프랑스를 프랑스인에게 못 가진 자 대 가진 자. 짧은 외침말들이죠. 이게 이제 그 생생 모습을 불러일으키는 종이라고 칩시다. 땡땡 쳤어요. 프랑스를 프랑스인에게 계속 반복이 되겠죠. 그럼 어떤 뜻일까요? 이건 나폴레옹이 이제 썼던 표현들인데 이렇게 쓰면은 이제 그 두 줄, 세 줄 버튼을 누르면 그 환영이 생겨난다. 환영을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사로잡힌 모습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쓰기만 하면 사람들은 갑자기 목류병자처럼 그 환영에 사로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외치고 행동하고 어떤 때는 그 사형수가 되고 어떤 때는 아주 장렬한 희생 영웅이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버튼 가운데 최고의 버튼이 뭐냐면 말도 되는데 이런 말도 되는데 프랑스를 프랑스인에 이런 말도 되는데 바로 다음 문장 한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장 아주 중요해요. 죽은 자들은 이게 어제 사람입니다. 죽은 자들은 어제 사람, 죽은 자들은 과거의 인물들,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보다 무한히 그 수가 더 많으며 또 무한히 더 강력하다. 한 줄 내려가서요. 죽은 세대들은 우리에게 그들의 육체적인 체질을 강요할 뿐 아니라 DNA, 그들의 생각도 강요하고 있다. 르봉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락 첫 문장까지 읽고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죽은 자들은 그들의 언어를 결합시키는 시멘트이다. 시멘트 아시죠? 시멘트.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접착 물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멘트라는 것은 벽돌을 쌓아 올리는 집을 짓기 위해서 이제 접착하는 접착 물질을 나타냅니다. 우리 이제 동학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 단군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군 그러면 모두가 이제 단군의 후손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생생 모습으로 딱 접착이 돼. 시멘트에 이게 단군 하면 우리는 하나. 그래가지고 이제 단일 사상이라는 그죠? 뭐 이상한 역사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이제 단일 민족 사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단일 민족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 민족이라는 이런 환상을 갖게 된 거죠. 그것이 좋다 나쁘다 하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단군이 없다면 그래서 단군 사상이라는 게 없다면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는 거죠. 그 두 번째로 이순신이 없다면 우리에겐 영웅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영웅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이순신이 있잖아.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똘똘이들이 뭐 해야 됩니까?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똘똘이 짓을 해야지. 그래서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서 말도 만들고 글자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뭐 과학기술도 만들고 음악도 재편하고 백성들의 삶을 높여주라. 똘똘이의 역할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세종대왕이 없으면은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 맨 악당들만 있으면은 누구와 그 사람들을 설득하겠어요. 근데 백날 말로 설명해봐. 사람의 본질은 선해서 선한 사람은 백성들을 위해서 뭐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봤자 뭐해. 세종대왕 이 말을 해야만 사람들이 와 세종대왕 이렇게 숭배한다 이 말이야. 쉽죠, 그죠? 그러니까 죽은 자들은 살아있는 사람보다 그 수가 더 많으며 또 무한히 더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소크라테스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고 온 건데요, 사실은. 네, 뭐 그까지는 좀 그렇네요. 자, 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에게 대중 덩어리들에게 이제 모든 사람들 하나로 응집시키는, 그래서 하나의 흐름, 무리가 된 덩어리를 하나의 무리가 되도록 만드는 시멘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 이제 예를 좀 들었습니다. 이미지 상태로 호출되는 그들, 이미지 상태라는 걸 꼭 명심해둬야 됩니다. 잔다르크의 생애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잔다르크의 그 깃발을 들고 나가는 또 가슴이 중요해서 젖가슴을 풀어헤친이라고 표현했어요. 젖가슴을 풀어헤친 잔다르크의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줘야지 설명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거기 나오죠. 그들, 잔다르크, 맨발의 가난뱅이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과거의 인물들, 어제 사람들을 딱 나타내줌으로써 대중들을 매혹하고 또 그들을 이제 하나의 운동회로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한 두 줄 더 내려가면요,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불어로 되어 있는 거, 인간 속에 있는 노인. 야, 이건 좀 그렇습니다. 노인이라는 것은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지혜. 그런데 어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노인이란 말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이제 늙은 사람이란 뜻인데, 늙은이란 말도 좀 마음에 안 들죠. 낡았다는 뜻이니까. 늙었다라는 것은 뭐 낡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낡은 게 무슨 힘이 있나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제 우리말과 불어 사이에 좀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요건 무슨 뜻이냐면 아주 오래됐다는 뜻이야. 늙었다라는 게 아니고 오래된, 옛날 옛적이란 뜻인데 전설이란 뜻이 되네요. 그러니까 전설 속의 사람, 이렇게 봐야 됩니다. 표현이 잘못, 번역은 제대로 됐는데 뜻은 잘못 번역이 됐습니다. 전설이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우리에게는 신화적인 인물, 이런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174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런 거를 잘 이용한 사람이 히틀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첫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선전기술, 프라파간다. 선전기술은 상상력이 발휘되는 환경, 즉 본능에 의해 지배되는 큰 대중이라는 환경에 적용되어 영향을 미쳤다. 히틀러 문장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형태의 이미지의 사용을 권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미지 정치를 했다는 거네요. 생생모습. 근데 이걸 제가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뭐 이미지 정치 해가지고 사람들이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잖아요. 이미지 정치는 대중사회, 군중사회, 이 덩어리 모여살이에서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생모습을 잘 만들어내야겠죠. 잘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올바른 진실의 기초에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대중을 기만하기 위해서 만들면 안 되고 대중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생생모습들을 잘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처럼 사용하면 안 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야 된다, 이런 뜻이네요. 미완의 계몽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대중을 잘 계몽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175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대중을 계몽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기술 또는 수단들이 뭐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라고 쭉 표현을 하고 있는데, 포스터, 사진, 연극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걸 두 가지로 나눴네요. 우리 빌렌 플루서 때 잘 얘기가 됐었습니다. 처음엔 라디오, 두 번째는 영화와 텔레비전. 라디오라는 거하고, 라디오는 진짜 번역이 어려웠네, 그죠? 라디오는 이쪽에 이제 물결이라는 뜻이잖아, 라디오. 레디에이션, 뚫고 지나간다, 그죠? 어떤 사물을 뚫고 지나가는 그런 이제 전파,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물결이라는 뜻인데 번역을 못했고, 텔레비전도 거의 번역을 못하고 있죠.
제가 뭐 멀리 보기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특징은 뭐냐면 그 소리 물결로서의 라디오는 모습은 전달이 안 됩니다. 말만 전달이 되는 거죠. 반면에 멀리 보기인 경우에는 말과 모습이 함께 전달이 됩니다. 물론 글자까지도 전달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생생 모습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바꿔줄 때 결국 이 함께 나누기의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대중의 조작, 프라파간다죠. 선전이 쉬워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히틀러의 등장을 위해서는 라디오가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전에는 대중사의 출연이 어려웠던 거죠. 뭐 쉽게 설명이 됩니다. 라디오가 나오고 또 책이 나오고 대중서적이라고 말하는 소설과 같은 것이 나오고 텔레비전, 영화가 나왔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인터넷이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비로소 대중이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예전엔 대중이 없었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대중은 소크라테스 시대에도 있었다. 대중이 없는 시대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덩어리였죠. 무리짓기라는 것은 태초부터 무리짓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최근에 나타난 현상은 아니고 인류의 출현과 더불어 나타났었다. 다만 우리가 이제 권력의 주체로서의 대중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새로운 형태였다. 왜냐하면 예중의 민중들은 억압받고 짓밟히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리였기 때문에 통제 수단으로서의 그 무리였기 때문에 정치적인 권력의 주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프랑스 대혁명 때부터 이제 뭐 그 전에 사실은 농민 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있었고 한국에서도 있었고 전 세계에 다 있었죠. 노예 반란이라는 것도 있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이미 이런 무리 또는 덩어리들은 정치적인 권력의 주체는 아니었지만은 정치적 힘은 갖고 있었어요. 다만 이제 권력의 주체로 등장한 것은 근대 사회였던 것이죠. 근대 사회로 오면서 정치적 주체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귀족 계급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출현과 연결됐던 거죠. 못 나눔의 출현. 이것이 이제 그 무더기 또는 덩어리들의 권력의 주체의 출현과 연결되는 것이죠. 지금 대중심리학은 그런 권력의 주체가 된 덩어리와 무리를 다루는 것이고요. 하지만 무리와 덩어리는 원초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넘어가고 제 3부로 가겠습니다. 3부 제목은 재미있어요. 군중을 이제 여성과 광기의 차원에서 이해해 보겠다는 겁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여하지도 마시고, 참 문제가 많은 그 표현들이 나옵니다. 좋은 재료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군중을 앞에서는 제가 이제 무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무리는 이제 흘러간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무리는 무리는 최면에 걸린 사람들 복수, 최면에 빠진 사람들과 같다는 게 이제까지 논의였는데요. 이제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러한 무리의 성격, 사람의 성격을 말하듯이 무리의 성격을 이제 정의하려고 그래. 그래서 어떤 성격의 사람인가요? 그래서 은경 씨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그 발표와 토론 때 보니까 정말 그 뭐랄까 공격 지점을 딱 집어가지고 아주 그냥 단칼에 공격을 하더라고.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 육식 동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초식 동물과 육식 동물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죠, 그죠? 육식 동물들은 눈이 어디로 쏠려 있어요? 앞쪽으로. 이렇게.
그 전방주시는 전부 육식동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잡아먹어야 할 동물의 그 정확한 위치를 포착해야 되기 때문에 다 전방주. 그 인간도 육식동물인 거야. 사냥하는 동물이야. 근데 사냥을 당하는 초식동물들은 눈이 어떻게 돼 있어요? 양쪽으로. 왜요? 넓게 봐 도망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심지어 뭐 360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죠. 탁 보고 이제 탁 도망가. 그 육식 동물과 초식 동물의 두 번째 차이는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이게 이제 자연의 조화야. 흔히 말하는 이제 가장 빠른 표범하고 이제 임팔라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표범의 그 사냥의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10번 중에 몇 번 정도 성공해요? 2번? 그 정도. 한두 번입니다. 성공 확률이 10%도 안 돼요. 그 왜 그럴까요? 그 힘없는 임팔라가 빨라서. 그 속도의 문제야, 속도. 쥐와 고양이 똑같은 애, 그죠? 요거 이제 재미난 실험들이 많이 있는데요. 0.05초 차이입니다. 0.05초. 1초도 아니에요. 0.05초. 누가 먼저 알아보느냐에 따라서 종의 멸종이 결정됩니다. 0.05초를 빠르게 알아보면 초식동물은 멸종당하고요. 0.05초를 초식동물이 빠르게 알아채면 육식동물은 굶어 죽습니다. 자연의 조화죠, 이게. 물론 이제 속도가 느려지면은 지혜가 이제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그 집단 사냥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막 몰아가면 요 앞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그렇게 잡아먹고 원숭이들이 그 짓도 하고 사자가 그 짓을 잘하죠. 사자는 이렇게 집단 사냥을 하는데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잘하는 건 물론 인간입니다. 인간은 사냥을 떠나서 이제 몰이 몰아가지고 다 잡아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범고래도 그렇게 합니다. 범고래도 이렇게 몰이. 이건 속도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한번 몰리면 다 죽는 거야. 이제 사냥의 기술이란 책에 보면 요런 이제 육식과 초식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연이 조화를 이루어오는지를 잘 보여주는데, 이 자연의 패스트, 자연의 이 질병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연의 조화를 와장창 깨트려 버리는 패스트야. 그래서 자연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좀 먹는 벌레죠. 이런 성격을 규정하는 거죠. 육식 동물이냐, 초식 동물이냐, 뭐 과감성이 있느냐, 뭐 소심하냐 이런 거죠, 그죠? 르봉이 그 덩어리를 여성이라는 성격에 빗댔습니다. 그래서 좀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반박의 근거들을 찾으면서 읽으면 됩니다. 179쪽 첫 번째 단 마지막 문장 보니까 대중이 누굽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누구냐고요? 그러면 독일어로 니만트죠. 아무도 아닌 자. 또는 헤세의 표현으로 치자면은 타우게니트. 아무것도 아닌 자. 아무도 아닌 자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야. 대중이 누굽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자야. 별 볼 일 없는 자. 그런데 과연 대중이 무더기 또는 무리 또는 덩어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입니까? 뭐 시대를 바꾸는 자네요. 아무것도 아닌 자지만은 시대를 바꾸는 자다. 그 다음 단락은 우리 사회 모여살이가 어떻게 짜이는지를 쭉 설명하는 겁니다. 지도자, 추종자, 경쟁하는 제세력, 그리고 적대적 인물들, 그 사람 무더기의 짜임새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찾으려고 하는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모여살이, 이 사회 속에서 누가 명령하고 누가 명령을 받느냐, 누가 지배자하고 누가 피지배자냐, 요것만을 가지고 논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 부분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180조, 자 밑줄 한번 칠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 수수께끼. 야, 이거 재밌어요. 제가 소수를 저금이라고 합니다. 저금이. 자금이도 되고 저금이도 되네요.
근데 이제 작다라는 것은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적다도 좀 그럴 수 있는데요. 적다는 이제 수의 많기와 관련해 가지고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음이, 반대는 이제 다수는 많음이가 되겠네요. 적음이 많음이. 그러니까 누가 쥐어 잡냐 이거. 당연히 많음이가 적음이를 쥐어 잡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수수께끼가 있습니다. 소수가 다수를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군중심리학은 이걸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걸까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단락 그 가운데 부분에 보면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도 밑줄 칠만한 건데요. 새로운 심리학, 군중 심리학에서는 군중을 연구하는 거, 그죠? 덩어리를 연구하는 것은 무대에서 전개되는 사건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 무대를 얘기하는 거죠. 지배와 피지배라고 하는 권력과 이제 그 권력 쟁취라고 하는 이 권력 정치 무대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을 드러난 사건들을 연구하는 것은 바로 이 덩어리를 연구하는 것이고, 지도자를 연구하는 것은 제가 지도자를 뭐 으뜸이라고도 쓰고 이끌미라고도 쓰고 있죠. 또는 길라잡이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말 지도자는 길라잡이죠. 리더는 이끌미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는 꼭대기에 있어서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하는 작업은 단순한 번역은 아닙니다. 단순히 말만 뒤쳐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의 사태를, 현상을, 문제거리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는 거야.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관점을 만들어내는 게 열쇠 낱말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열쇠 낱말은 들여다보는 거니까 바로 관점을 나타내는 거죠. 열쇠 낱말이 없으면 관점의 다양성도 없습니다. 여자, 남자라는 말이 없으면 그 다양성이 없는 거야.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여자를 계집이라고 쓰는데 계집이란 말을 우리 뭐 좀 비하라는 말로 이렇게 버렸잖아요. 이거 안 되죠. 그러면 계집이라는 관점으로 여자를,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계집이라는 말은 뭐 말하자면은 어떤 것을 이렇게 품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어떤 걸 품어주는다. 그러면 아이와 관계되어 있는 거죠. 계집이라고 말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를 뵌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생물학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내 계집 그러면은 내 아이를 놔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한 이제 여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런 말들을 없애면 안 되는 거야. 비하시키면 안 되지만은 하나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 써야 되는 거죠. 덩어리, 무대 위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을 보는 것은 결국 군중을 관찰하는, 어디로 움직였고 어디를 습격했고 누구를 죽였고 이런 것들은 실제 무대에서 전개되는 사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끌미를 보는 것은 덜미쇠, 덜미 말고 덜미쇠죠. 덜미라는 것은 대중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목덜미, 잡힌 사람이죠. 덜미 잡힌 놈들. 덜미쇠 하면은 그 덜미들을 조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하면은 뭐 그 감독이 되죠. 감독. 재미있죠. 덜미쇠, 마당쇠라는 말에 쓰인 쇠입니다. 먹쇠, 뭐 먹쇠도 있죠. 먹쇠. 쇠라는 표현은 원래 그 어떤 한 일이 벌어졌을 때, 잔치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총괄하는 사람을 쇠라고 불렀어요. 그 우두머리란 뜻입니다. 쇠가. 근데 이게 이제 뭐 제가 한번 설명은 드렸지만은 조선의 그 선비가 아니고 뭐죠? 사대부가 몰락하면서 문벌의 마당쇠는요 굉장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을 주무르 던 사람이야. 대리자죠, 대리자. 그런데 이 문벌 귀족이 몰락해가지고 노비들이 그 마당새 한 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마당새가 명령하고 막 통제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당새가 명령도 내려야 되고 스스로 또 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마당새의 신분이 격화된 거죠. 밑에 부하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마당새의 권위가 쪼그라들고 나중엔 실제로 노비처럼 돼버린 거야. 응? 왜? 결국은 주인 입장에서는 마당새한테 일 시킬 수밖에 없잖아. 그 마당새는 직접 일을 해야 되잖아. 그 예전처럼 매니저가 됐어야 되는데 매니저가 못 된 거죠. 그러니까 마당쇠라는 개념은 비운의 역할을 비운의 운명을 맞이한 겁니다. 이렇게 쇠라는 개념은 중간 관리자로서의 어떤 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사회의 몰락과 더불어서 낱말도 그 뜻을 잃어버린 거죠. 자, 지도자를 연구하는 것은 덜미쇠를 연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는지를 그 실제 일어나는 무대 뒤쪽에서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배와 복종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만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 이제 그런 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클린턴 때 나왔던 겁니다. 문제는 경제야, 이 바보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클린턴이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대선에 승리하게 됩니다. 문제는 경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말은 지금 성립이 됩니까? 문제는 지배와 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정치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은 경제를 이명박이 그렇게 된 거 아니야? 부자 만들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대중을 지배하는 코드가 바뀌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경제가 된 거죠. 물론 경세육표 살림경제인가 그 책 혹시 기억나세요? 경제 살리기? 아니 살림경제라고 아니고 살림경제인가?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아마 그 비슷한 거. 예. 살림경제라고 한번 쳐보세요. 살림 경제. 그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무슨 경제인데 아무튼. 어찌 이런 일이. 네, 기억이 안 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장장이 또 어부들, 농부들, 또 집 짓는 법, 이 모든 내용 백과사전을 만든 거예요, 한국에서. 근데 그 백과사전의 이름이 아세요? 무슨 경제야. 왜 그 기억이 안 나? 거기에 경제란 말을 썼다는데 주목을 하시면요.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경제하고는 전혀 다른 경제야. 경세재민의 준말이거든. 그러니까 나라나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 정치, 오늘날 말은 정치네. 그러니까 경제는 어떤 시장의 공급, 예를 들어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다루는 걸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라고 한다면은 경제라는 낱말은 그와 관계가 없어요. 경국대전, 정도전이 쓴 경국대전도 그때 말하는 경제할 때 쓴 경자거든. 나라를 경영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전혀 다른 뜻으로 우리가 잘못 쓰고 있는 거죠. 경제라는 말은 그 낱말에 우리가 썼던 이 역사가 있잖아요. 살림경제. 살림이야, 살림. 그러니까 아주 엉터리가 번역이 됐잖아요. 그 우리가 썼던 아주 중요한 책의 이름에 경제란 말이 들어가 있는데 그 경제라는 낱말을 깡그리 무시하고 완전히 엉뚱한 낱말로 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걸 사대주의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신 나간 거죠. 학자들이 정신이 나간 거야. 우리가 이렇게 그 백과사전을 만들 정도로 중요한
그 이름이었는데 그건 모르고 잊어버리고 이코노미야 그냥 우리가 번역한 것도 아니지. 일본 학자들이 번역해가지고 쓴 거를 그냥 갖다 붙이고 말이야. 네. 가끔은 속 터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지배와 복종 또는 이제 통치의 관점에서만 역사를 보는 거는 아주 획일화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나의 관점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의 측면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마르크스식의 이런 그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그 정치 경제학이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보지 않고 지배와 통제 또는 지배와 복종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다음에 이런 관계를 잘 나타내 준 것이 랭보라는 시인이죠. 시인의 이제 이야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정신의 싸움은 전쟁만큼이나 잔혹하다. 정신의 싸움이란 말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가치관을 둘러싼 싸움, 신앙과 사상의 전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본적으로는 헤게모니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헤게모니 싸움. 맨 마지막 문장에 이거 있죠. 처음에 지도자와 대중이 있었다. 태초에 뭐가 있었다? 말씀이 있었다. 이거를 태초에 지도자와 대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공리입니다. 대중심리학의 공리는 태초에 뭐가 있었다고요? 지도자와 대중이 있었다. 그럼 어떤 관계에 있었을까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이제 이 제3부 전체에서 끌어들이는 하나의 분석 틀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패러다임은 이렇게 세로 줄로 쭉 그 우리 도표를 만들 때 가로로도 도표를 만들기도 하고 세로로도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성장률 나타낼 때 이렇게 그 세로로 도표를 만들죠. 그러니까 쭉 늘여놓은 것, 늘여쓰기 이것이 패러다임이란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은 전혀 어려운 낱말이 전혀 아닙니다. 가로 쓰기도 있고 세로 쓰기도 있는데 패러다임이라는 건 파라디그마 세로로 이렇게 늘여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보기가 좀 편하네요. 그 틀이야 틀. 일본 사람들의 번역을 조금 사용한다면은 빌려 쓴다면은 분석 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식으로 쓰면은 어떤 것을 밝혀보기 위한 밝힘 틀이고 또 그것을 어딘가 비춰본다고 한다면은 비춤 틀이기도 하다고 할 수 있죠. 또는 어떤 것을 파고 들어가기 위한 틀이라고 하면은 파고든 틀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덩어리가 누군지를 밝혀보기 위한 그런 분석 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틀로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사원인설을 뽑았습니다. 네. 사원인설은 아시는 분도 아시겠죠. 네 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죠. 하나의 사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원인이 있다. 첫 번째는 이제 진료, 다음에 형상, 세 번째는 만드는 사람, 제작인, 그리고 네 번째는 목적.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네 가지가 원인이 돼서 하나의 사물이 프라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이제 그 원인은 번역이 좀 강하게 번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까닭이라고 번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사물이 있게 되는 네 가지 까닭. 사물은 왜 있게 됐을까요? 첫 번째, 그걸 이루는 진료가 있었으니까. 두 번째, 그 진료의 그 이제 테두리죠. 한계 지워지는 형상이 있었으니까. 세 번째, 진료와 형상을 한데 결합시키는 제작자, 만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번째,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목적이 있었으니까. 자동차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죠. 자동차를 왜 만들었을까요? 하면은 가장 먼저 답할 수 있는 건 뭐죠? 타려고. 목적이 가장 먼저고. 두 번째는 누가 타려고 했어요?
사람이. 그리고 왜 그렇게 만들었어요? 모양이네요, 모양. 그죠? 네, 그런 꼴. 그리고 뭘로 만들었어요? 뭐 재료. 해가지고 목적, 제작인, 그다음에 형상, 그리고 재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 순서대로 이제 네 개의 원인, ITR라고 하지만은 우리말로는 이제 원인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 낱말의 뜻을 잘 살펴보면은 그 근원이란 뜻입니다. 하나의 사물이 만들어진 유래, 원인, 시원, 근원. 그 우리말로는 까닭이네요. 까닭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비롯돼 내오는 갈래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까닭이란 말을 잘 이해하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아이티아의 올바른 번역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까닭이죠. 갈래죠. 네 가지 갈래 가운데 이제 여기서는 일단 첫 번째 진료, 진료를 말하고 있죠. 근데 이 진료란 말이 사실 쉬운 말은 아니에요. 진리라는 것이 바탕이란 뜻이 바탕. 물감의 경우에 우리 바탕색이라는 거 아시죠? 바탕색. 사실 약간 다른데 저는 예전에 수채화를 좀 했어요. 미술반 수채화를 했는데 제가 좋아했던 계열이 보라색 계열이었습니다. 보라색은 뭐 약간 정신병자들이 좋아한다고 그러던데. 죄송한데 이거 물 한번 끓여서 좀 주세요. 근데 처음 우리 미술반 선생님은 제가 상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미술반 선생님은 보라색 계열로 수채화를 그린 걸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근데 그 두 번째로 오신 여자 선생님은 오자마자 보라색으로 그리지 말라고 날 때렸어. 그리고는 초록색으로 하라는 거야, 초록색. 근데 난 초록색 아주 싫어했거든요. 어쨌든 초록색으로 그리는데 내가 선생님은 속였어.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보라색이 좋기 때문에 바탕색을 일단 여리게 보라색으로 깔아놓고 그 위에다 초록색을 그린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선생님이 잘 그렸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끼리 이제 미술반 친구들끼리 얘기할 때는 선생님은 욕한 거죠. 아이고 밑바탕에 보라색이 그려져 있는 것도 모르고 초록색으로 잘 그렸대 하고 이제 대든 거죠. 뭐 선생님한테 대들었는데 어쨌든 바탕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깔려 있다는 뜻인데 더 중요한 뜻은 밭이란 뜻입니다. 씨앗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무엇인가 자라나는 게 밭이야.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바탕질을 하니까 어떤 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어떤 맨 밑바탕, 밑에 있는 거 이런 뜻이네. 그 진료하니까 료라는 것은 어떤 것에 쓰이는 쓰이기 위한 것 이런 뜻입니다. 료. 그러니까 뭐 한자도 되게 어렵고 우리말로 쉬운 게 있긴 있어요. 무슨 감이죠. 옷감, 물감 할 때 감. 감이란 말은 오늘날 잘 안 쓰다 보니 물감 정도나 쓰나요? 물감, 밑감, 옷감 이렇게 쓰지 먹을감은 안 써. 먹을감. 또 입을감 뭐 이런 감자를 아주 제한적으로만 쓰잖아요. 그래가지고 진료에 대한 우리말 번역이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료라고 좀 당분간 쓰도록 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덩어리에게도 진료가 있고 형상이 있고 제작자가 있고 또 하나 목적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무리를 이렇게 무슨 프라그마 사물에 적용됐던 개념을 가지고 써도 되는 건가? 무슨 뜻이에요? 사람을 인격화한 거죠. 사람을 사람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야. 돼지나 뭐 무슨 소 무리처럼 취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1쪽 세 번째 달락 가보니까 집단의 진료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지를 보았다. 그죠? 뭐였어요? 두 줄 내려가니까 충동, 암시, 극단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암시에 걸리기 쉽다. 이거 불어입니다. 요거는 irresistibility 맞나요? 안경 씨? 네. 암시에 걸리기 쉽다는데 요거를 좀 다르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제식으로는 집어 넣을 수 있음. 그러니까 이 말이 달라지면 얼마나 이해가 달라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암시란 말은 뭐 설명을 많이 드렸었지만은 넌지시 보이다 이 정도의 뜻인데 그 서제스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집어넣는 겁니다. 스며드는 거, 배어드는 거죠. 배어넣기, 스며넣기 이런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만든 거죠. 스며넣기, 스며 들어가도록 집어넣는 거죠. 그 집어넣는 거.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것을 쉽게 믿게 할 수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달락으로 가보니까 재미난 표현 감정의 사회적 기원 넘어가겠습니다. 182쪽 시간이 좀 많이 가나? 네.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흥분 상태에 있는 사람은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되면 그 역시 슬퍼하거나 즐거워하나 따라배기가 된다는 거죠. 그 감정이라는 것이 왜 생겨났습니까? 모방 심리에서 왔다는 거죠. 또는 이거 암시로 설명하는 거죠. 집어넣기가 쉽다는 거야. 또 스며드는 게 쉽다는 거죠. 누군가 슬퍼하면은 슬픔의 감정이 갑자기 나한테 쉽게 스며든다는 거야. 전염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이렇게 암시나 전염에 의해서 쉽게 집어넣어질 수 있고 쉽게 스며들고 쉽게 스며넣을 수 있고 이런 방식으로 감정이 사람들에게 전염된다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제 따라배기, 복종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두 번째 달락, 182 두 번째 달락 보니까 군중 속에 모인 개인들, 요거를 저는 덩어리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또는 무리 사람, 덩어리 사람. 이 무리 사람은 충동이라는 것은 내몰림 이렇게 이해하시면 내몰림. 그러니까 이 충동의 의미는 뭐냐면 스타트, 시동을 거는 거예요. 뭔가 딱 때리는 거죠. 첫 번째의 운동 원인, 이게 충동입니다. 이 충동이 외부로부터 올 수도 있고 안에서 내적 충동일 수도 있죠. 근데 충동이라는 건 어쨌든 때리는 거예요. 딱 때려가지고 움직이게 만드는 거. 충이라는 게 부딪히는 거,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움직이게 만드는 거, 시동. 그런데 이것이 보통은 이제 좀 더 잘 이해하면은 이제 내모는 거죠. 내몰림. 갑자기 뭔가 탁 시작이 됐어요. 자극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스며들기 쉬운 사람들이 갑자기 뭔가 딱 걸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겠죠. 그럼 어떤 사람이 슬픔의 감정을 쏟아부으면 슬퍼지고 기쁨의 감정을 쏟아부으면 기뻐지고 변덕이네. 쉽게 바뀐다 이 말이에요. 요걸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순식간에 바뀌는 것. 그 예로 이제 세 번째 단락에 로베스피에르를 얘기하고 있네요. 네? 로베스피에르와 그의 동료들이 교수대에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 플로리방이라는 이제 부르주아 귀족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자기 일기에 적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곳으로 끌려가면서 생톤 노레가를 통과하였는데 한 긴 길을 걸어간 거예요. 어디에서나 그들은 자신들을 속인 것을 알고 분개한 민중들로부터 모욕을 당했다. 아니 이 프랑스 대혁명의 그 영웅들이 갑자기 그 영웅시했던 대중들에 의해서 모욕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바뀌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달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룩셈부르크 이제 증언입니다. 사회민주당은 갑자기 처음에 제국주의라는 것에 반대했었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긍정했다. 그래서 183쪽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밑줄 한번 쳐보시죠. 군중은 변하기 쉬울 뿐 아니라 쉽게 믿는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쓰고 있어요. 군중은 자기들이 경험한 바로부터 교훈, 진리를 이끌어낼 줄 모른다. 깨달을 줄 모르고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른다. 그러니까 부안해동한다는 거죠. 제가 처음부터 설명드렸던 그거죠. 부안해동. 이 부안해동 하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줄 모르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한 두 줄 내려가면은 환상에 사로잡혀가지고 고지고대로 믿는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린아이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달라 꿈과 현실, 유토피아와 과학을 구별하지 못한다.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증명된 알을 얘기하는 거죠. 속속들이 파고들어가지고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를 증명하는 그런 이제 속속들이 암, 그것이 과학이죠. 파고든 암, 이것이 과학인데 이런 것들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개인, 못 나눔이들은 비판 능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왜 옳은지 왜 그른지를 밝혀낼 수 있는 거. 이게 못 나눔이 개인이었고 덩어리들은 그렇지 못하다. 마치 최면에 빠진 것과 같다. 그래서 183쪽 맨 마지막 문장 가면 맨 마지막 단락 가면은 변하기 쉬움 밑줄 한번 찍고 변하기 쉬움, 쉽게 믿음, 심한 변덕 이것들이 바로 무더기 또는 덩어리, 무리의 성격이다. 뭐가 떠올라지시나요? 여성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 심리는 바로 여성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다. 변덕이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진다. 184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표현했네요. 그 덩어리들은 어디에서나 여성적인데 그 특징이 뭐냐? 바람 속의 깃털과 같다. 이거 너무 심한 표현이네, 그죠? 바람 속의 깃털이 어떻게 뭐 힘이 있나요? 그 흩날릴 뿐이죠, 그런 거는. 거기다가 덩어리 가운데 가장 여성적인 것은 라틴계 덩어리다. 라틴 사람들이 좀 그렇다는 건가요? 모욕적이죠. 그런데 이러한 변덕스러운 여성과 같은 이러한 덩어리에 의존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야? 쉽게 리더가 되지만 지도자가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타르페니아 바위에서 쉽게 떨어져 죽는다. 로베스피에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4쪽 두 번째 달라 군중은 여성, 덩어리는 여성이라는 하나의 공식을 만들어낸 거죠. 여성은 수동성, 전통적인 복종, 참을성, 헌신, 감독, 변덕, 신경질, 들뜨기 쉬움, 아첨꾼, 가정을 지키며 정복되는 정부라는 것은 이제 여자를 말하는 거죠. 결혼한 약혼자 등등 뭐 수많은 정체불명의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정의가 됐네요.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대중을 잘 이해한 나폴레옹이 자, 인용 부분 보겠습니다. 다운 부분. 나에게는 하나의 열정, 하나의 정부밖에 없다. 그것은 프랑스이다. 나는 그녀와 함께 잔다. 나폴레옹이 프랑스를 여성에 비유했네요. 그리고 자기는 프랑스와 결혼했다는 거죠. 잠자리를 같이 했으니 우리는 부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 이 덩어리들을 향해서 나폴레옹은 자기가 남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남편일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 열정을 갖고 있는 남편이야. 그러면 프랑스 사람들은 나폴레옹을 신랑으로 맞이해야겠네요. 이런 비유는 어디도 나타나나요? 성경에도 나타나죠.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기독교인들은 신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기름을 채워 등불을 들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신랑이 왜 떠나갔을까요? 자, 185쪽으로 가니까 이런 말도 나오네요. 세 번째 줄. 군중은 덩어리는 강한 남자를 좋아한다. 히틀러는 이렇게도 말했다고 하네요. 덩어리는 민중은 그 대부분의 기질에서 매우 여성적이다. 그러니까 군중을 여성으로 많이 보고 있네요. 그 다음 달락으로 가보니까 세 번째 줄.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를 말합니다. 군중을 여성처럼 다루어야 한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여성을 군중으로 취급을 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르스트 블로크 얘기 나오죠. 이 블로크가 바로 여성의 정치적 능력을 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이제 이용했던 사람은 히틀러였네요. 여성들을 통해 가지고 정치적인 장악, 힘을 갖게 된 거죠. 이럴 때 여성을 군중으로 만들어 버리면요, 그러면 히틀러는 장가를 가면 안 됩니다. 그런 독신이어야 되는 거죠. 단순한 코스염으로 안 되는 재미난 표현이죠. 코스염만으로 여성은 만족하지 않는다. 그런 독신이어야 한다는 거죠. 뭐 이런 이제 좀 표현들이 쭉 나오고요. 187쪽으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여성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냐면은 변덕으로 그려졌고요. 자, 두 번째 여성성은 이제 187쪽 두 번째 단락 첫 문장, 극단을 선택한다. 극단. 여성성은 이제 극단에 치우친다는 것으로 얘기하네요. 187쪽 맨 마지막 문장에 나옵니다. 여성들과 마찬가지로 군중은 곧바로 극단으로 나아간다. 여성은 극단에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럼 여성들은 중용, 중심 이런 것들 못 잡고 극단에 치우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네요. 여성을 이렇게 비하해가지고 오늘날엔 몰매를 맞아 죽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하려고 하는 바는 이제 군중의 성격을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188쪽으로 가면 이제 세 번째 성격이 나옵니다. 세 번째 성격은 결국 그 어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세 번째 마디의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암시에 걸린 사람들, 대중을 얘기합니다. 최면이 잊힌 기억들을 되살리는데 이 기억들은 깨어있는 상태에서보다도 더 생생하고 비비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사람들을 행동으로 더 많이 이끌어 들인다는 뜻입니다. 그 수도 더 많다. 두 줄 내려가니까 기억과 습관, 여기 네모를 쳐놓으면은 기억과 습관이 바로 어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리고 이 기억과 습관, 과거가 바로 우리의 지배자이다. 결국 여성은 과거를 통해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89쪽에 첫 번째 달라 위에서 여섯 번째 줄 보니까 이런 대중들은 극도로 보수적인 모습을 나타낸다. 극도로 보수적이라는 게 뭐냐면 그 다음 단락에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 단락 다섯 번째 줄, 먼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 이게 무슨 욕망이냐? 두 줄 내려가면 무리지어 사는 경향. 이건 좀 거의 동어 반복에 가깝네요. 덩어리들은 덩어리 지으려고 한다는 거죠. 무리들은 무리 지으려고 하고, 이게 본능으로 회귀한다는 거야. 본능은 아까 얘기한 대로 오래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 그 본성. 그래서 본인 안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드러나 있지 않았던 것. 그 드러나면 섬뜩한 것. 그게 뭘까요? 무리 짓고자 하는 욕망이라고 했는데 190쪽으로 가면은 두 번째 달락 중간 부분 국가네요.
이 대중, 군중, 민중들은 결국 덩어리 짓기를 원하는데 그 덩어리 안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질서를 공포스러워 하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질서 잡혀진 무리를 국가라고 부른다면은 바로 국가의 신화를 따른다는 거네. 그러니까 덩어리들은 혁명하는 게 아니고 회귀하는 거네. 과거로, 옛날로. 그러면 그 회귀의 방향은 국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후진이라고도 쓰고 또는 이제 퇴행이라고도 쓰는데 덩어리들은 이런 오랜 전통, 관습 또는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개인의 무의식 그 속으로 되돌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여성성, 또 극단적인 성격, 보수주의 이 세 가지로 이제 군중의 성격을 제시해 줬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장 간단히 설명하고 끝내겠습니다. 2장 제목을 보니까 집단의 형성이라고 되어 있는, 집단은 제가 무덕이라고 번역하고 있고요. 형상이라고 했는데 이 형상이라는 것은 그 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제 본이 있고 본 뜬 게 있었죠. 근데 본 뜬 것은 옷감에 직접 이렇게 가위로 잘라낸 오려진 옷감을 얘기한다면 본 뜬 것, 그걸 본 뜨기 위해서 되는 것이 본이었죠. 근데 이 본은 그래도 이거는 어떤 그 물질적 차원이잖아요. 근데 이 본의 원래 형태가 있다면 그 머릿속에 그려진 본의 원형이 있다면 요거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본꼴, 본의 꼴. 말이 좀 이상한가요? 본의 꼴. 좀 머리 쥐나죠. 그러니까 본을 만들기 위한 꼴이다 이 말이야. 본을 만들기 위한 꼴. 이걸 머릿속 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본을 만들기 위한 꼴, 줄여서 그냥 본꼴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은 본도 아니고 본뜬 것도 아니고 본꼴이야. 이게 좀 어렵네. 그러니까 이 본꼴은 예를 들어서 옷감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뭐 다른 데 집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여러 군데 적용시킬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러한 그 덩어리들을 무리 지을 때 그 무리의 모양, 본을 만드는 꼴은 바로 이제 신앙이다.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기독교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대중들이 갖고 있는 그런 믿음, 이런 거, 뭐 자유, 민주주의 이런 거, 국가 이런 것들, 이런 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고, 이 믿음의 본질은 희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중이 갖고 있는 믿음은 희망이라는 이름의 믿음이야. 희망에 대한 믿음. 희망이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믿음이죠. 그런 삶이 올까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군중은 이런 희망을, 제가 루신 얘기할 때 한번 희망 설명했었습니다. 희라는 게 희소하다, 적다란 뜻이야. 거의 없다. 바랄 수 있는 바가 거의 없는 상태. 절망 상태죠. 절망 상태에 있는데 완전 절망은 아니야. 완전히 절망하지 않은 상태가 희망인데 이 절망을 이기는 게 바로 희망입니다. 조그마한 어떤 바람이 남아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루신 비유로 치자면은 그 감옥 속에, 어두운 감옥 속에 비춰드는 밤톨만큼의 햇살, 이게 바로 희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군중의 신앙은 바로 이 희망입니다. 이 희망이라는 신앙에 기초해가지고 이제 군중을 또 설명할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군중의 형상이다. 이렇게 제 2장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군중의 이제 그 제작자인 지도자들이 쭉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3부가 이제 설명이 됩니다. 오늘은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꺼주세요.